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저와 굉장히 오래 방송을 또 함께 하신 분이기도 하고 업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직접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소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상준이라는 거 합니다. 롱앵커하고는 거의 롱앵커 데뷔 때부터 맞아요, 오래 맞아요. 방송을 해갖고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진행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하셨었고 3년 정도 앵커했었죠. 네, 맞아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제 갓 신입이었을 때부터 네. 어떻게 하다가 소장님이랑 인연이 좀 많이 있어서 글쎄, 롱앵커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막 교육도 지켜드리고 맞아요, 이랬던 거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예. 교육도 근데 받고. 요새는 롱앵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막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네. 거의 물이 올랐더라고요. 저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고. 그 좀 겸손한 말씀 아니요. 하시네요. 저는 진짜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는 증권회사를 나와서 그래도 증권된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증권회사에 한 26년 있었어요. 근데 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20년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네. 센터장도 그 중에서 한 10년 가까이 했었고,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26년 있었는데 리서치 아니면은 브로커, 리서치 아니면 브로커, 네. 브로커 6년 빼면은 20년 리서치 일을 하다 보면은 뭐뭐 해보는데 재밌어요.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내가 어떨 때는 선도할 때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어떤 쪽이냐 이거를 읽어가면서 그 부분을 꾸준히 추적해서 제시해 드리는 게 그게 또 즐거움이고 오래 하다 보면은 지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문도 이제 기사 하나가 있잖아요. 네. 이 기사랑 연관된 기사들을 같이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네. 이 기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데이터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게 저 진짜 막내 시절이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충격이었어요. 옛날에 많이 썼던 지표들 중에 하나인데 코스피 흐름이랑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뺀 지수만. 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1, 2년 차 때는 네. 그냥 지수만 보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워낙 상대적인 괴리가 많이 컸었던 네. 때였으니까 삼성전자만 가고 네. 그러면 지수는 플러스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렇게도 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6년 동안 증권업계에 계셨고 그중에서 20년을 리서치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통계나 수치를 보는 눈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업권에 몸담고 계시니까 예. 산전수전 다 겪으셨고 예. 웬만한 쇼크 다 경험하셨고 그렇죠. 9.11 테러부터 해서 네. 더 길게 가면은 금융실명제 때가 금실명제 그 두 종목 빼고 전 종목에 하한가를 쳐갖고 네. 난리가 났어. 9.11 테러 때도 난리가 났었고 그랬죠. 그런 변고들이 좀 많이 겪었죠. 그렇죠. 그리고 IMF, 유럽 재정위기 다 쇼크는 다 겪으셨을 텐데 네, 그렇죠. 그걸 겪고 나서 작년에 그 쇼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회복 국면 네.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전의 쇼크들도 사실은 쇼크를 겪고 나서 그걸 극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 왜 속도가 빨라졌느냐? 그러니까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오고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우리나라 그 전국에 네. 기관론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어, 돈을 그렇게 막 풀어? 야,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 올 거야. 네. 이렇게들 얘기했었는데 네. 인플레 안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로 극복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때도 결국은 돈을 풀어야지 이게 위기가 극복이 된다. 이런 경험이 축적이 돼갖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갖고 나빠지니까 그 전에 좀 해왔던 정책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의외로 빨리 살아난 이런 맞아요. 현상이 좀 발생한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역대급 위기들을 많이 겪어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부나 그 정책 당국의 노하우가 결국은 그 경기를 빨리 사는데 적용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위기들 겪지 않았으면은 돈 이렇게 푼다 그랬으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이제 망하는구나 특히 다들 막 그랬을 텐데. 그나마도 또 이제 기재부에서는 그걸 막 많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도 알거든요. 이런 위기에서는 돈을 풀어야 된다. 더 좋은 방법은 직접 돈 줘야 된다. 이런 그 노하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좀 그 상황에도 경기가 순간적으로 확 꺾였다가 좀 바로 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쌓여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는데 네. 동학개미운동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반신반의들 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 그 동학운동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거렸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동학개미운동
성공의 대명사 그리고 예. 진짜 잘하고 스마트 개미 뭐 이런 얘기를 예. 한단 말이죠. 예. 이런 경우도 처음 보시죠? 이런 경우 처음 봤고요.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요. 개인들이 제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맞아요. 기관들이 거기서 알을 쏙쏙 빼먹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 전략을 특별히 좀 많이 보는 게 맞아요. 네. 수급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등생 따라하기예요. 우등생 공부 따라하기. 잘하는 애들 따라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되잖아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월별로도 봐도 그렇고 매번 사는 종목들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은 뭐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 주식이 지금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 3만 원은 가야 돼. 10,000원에 사놓고 기다리자.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투자 방법을 그렇죠.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고 네. 두 번째 모멘텀 투자가 있는데 이 수급 관련 전략은 모멘텀 투자에 가깝죠. 뭐냐면은 이 주식이 2만 원인데 내가 이 주식이 지금 현재 가치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싼지 비싼지 모른다. 근데 차트를 이렇게 딱 보니까 저항선을 뚫었어? 그러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모멘텀 투자인데 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아주 안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저희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흐름도 알아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종목의 가치를 최소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더 깊이 들어가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수급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게 그럼 가장 쉬운 전략이 기관 외국인이 뭘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저도 외국인과 기관이 뭘 제일 많이 팔고 뭘 제일 많이 사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또 뭘 많이 사는지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종목이랑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랑 약간 데칼코마니라고 할 정도로 네.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영 심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네. 딱 보면 종목군들이 진짜 말씀하신 다 가치 투자 쪽으로 사고 네. 있는데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파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고 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수급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서프라이즈는 했죠. 네.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근데 주가가 꼼짝을 안 해요. 맞아요. 왜 꼼짝을 안 했냐? 개인들만 계속 사요. 맞아요. 기관 외국인 팔고. 네. 그러면은 난 현대차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싼데? 싸요. 분명히 싸요.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도 싸고. 근데 언제 사야 되느냐 그럼? 이 종목은 싼 건 분명하다. 언제 사야 되느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고 네.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고 네. 외국인도 사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보조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5월 시장 특징하면은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년 만에 순매수를 했다. 네. 근데 코스피는 매도를 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샀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사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더 들어가 보면은 주체별로 한번 봤더니 연기금이 굉장히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연기금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5월 달에 대형주는 한 5천억을 팔았어요. 네. 근데 중형주는 4,500억을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계속 어제까지 11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현상은 뭐냐면은 연기금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살 돈은 없고 대신 가벼운 종목을 산다. 그러면은 연기금이 뭔가 사는데 그 중형주하고 코스닥을 산다. 그럼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 중에서 내가 아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면은 매매를 해볼 만한 거죠. 이렇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접근해 보면은 수급 전략이라는 것도 그냥 뭐 기관 외국인이 뭐 사고 뭐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사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서 그런 포인트를 제 얘기를 듣고 놓치지 않으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치 공부할 때도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실습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뭐 지표들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빠져서 주식이랑 공부는 틀립니다. 네. 주식 매매랑 공부는 틀립니다. 맞아요. 너무 그쪽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리포트 많이 읽어보세요. 리포트 요새 포털에 들어가면은 증권사 관련해서 리포트 요약본 나오고 맞아요. 뭐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목표 주가는 얼마인지 뭐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활용을 해서 리포트 많이 보시는 게 정말 책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좀 따라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시장을 올해 2021년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뭐 연초에 1월달에 네. 기대 심리 때문에 와 올라가고 맞아요. 하루에 지수가 700포인트 움직인 적도 있어요. 맞아요. 1월달에 네네. 하루 지수 변동폭이 700포인트가 움직인 적이 있어요. 네. 요새는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네.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기관이 막 엄청 매물을 쏟아대고 네. 또 외국인도 매물을 쏟아내고 이런 유동성 흐름으로 시장이 지배가 되다가 3월 지나가면서부터 시클리컬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시초가 된 게 철강주일 거예요. 네. 시클리컬이라는 게 사이클을 갖고 있는 섹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유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마찬가지고 철강, 건설도 일종의 그 경기를 그렇죠. 타는 건데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하냐면은 양적 완화 이후에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었어요.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왜 없어졌냐면은 분명히 그 경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돈을 막 풀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고 네. 어느 정도 일정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만든 게 코로나예요. 갑자기 그러네요. 훅 꺼졌다가 네. 훅 꺼지다 보니까 훅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 시클리컬이 한번 시장을 계속 지배를 하고 있다가 4월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컨택트주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아, 있죠. 맞아요. 나는 돈 쓸 준비가 돼 있는데 코로나만 끝나봐라. 그래서 올라간 게 대표적인 게 여행주. 네. 그리고 뭐 항공주도 거기에 해당되고 카지노주도 해당이 되고 소비 관련주들 백화점도 뭐 얘기가 나오고 편의점도 얘기가 나오고 아니, 실제로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거리두기 규제 완화 소식들이 들려오고 네. 있다 보니까 컨텐츠주들이 5월에 진짜 다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죠. 여행주, 뭐 항공주, 카지노. 거기다 하나 더 꼽으면은 코스닥에 있는 제 연예기획 3사가 지금 대장이잖아요. 네. 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1분기가 비수기예요. 비수기인데 음반이 잘 팔려서 굉장히 잘 실적으로 나왔어요. 선방을 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는 음반도 잘 팔렸는데 SM의 문제가 본업은 잘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벌여놓은 부업들 있잖아요. 그랬죠. 그것 때문에 실적이 항상 안 좋았는데 이쪽에 네.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턴어라운드 개념까지 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사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싸다. 네. 그러니까 JY 펜터는 지금 대장주를 부각이 되었고 3사가 동시에 누가 사느냐?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을 열심히 사고 있는데 얘네가 대장일 것 같고 얘네도 콘택트주로 꼽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게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 오픈한다. 그러면은 안 좋을 때도 1분기 선방했고 2분기부터는 특히 좋아지는 게 아티스트들이 주요 아티스트들이 돌아온다. 컴백을 하죠. 예. 거기다 공연까지 해. 그런 맥락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문제점이 뭐냐? 코로나 끝나면 극복될 일만 남았어. 언제? 그거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이걸 딱 잘라서 하기가 좀 네. 그래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언제일지가 우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이걸 센티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여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주식 방법 중에서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심리를 분석하는 게 바로 모멘텀 투자예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 모든 네. 정보를. 근데 차트 보고 그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급이 계속 붙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특히 메이저 그 수급이라는 걸 기관 외국인이죠. 네. 기대 심리가 계속 붙어서 가는 거고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항실에도 꺾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실적이 되면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라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네. 당장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지면 확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를 시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수급이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아니면 변심해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지 네. 요거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